우크라이나 전쟁 드디어 끝이 보인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물밑에서 종전협정 초안을 두고 치열하게 협상 중인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며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종전협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 가장 먼저 판도가 뒤집히는 나라 있습니다. 전쟁 당사국도 초강대국 미국도 아닌 바로 한국입니다. 전쟁이 멈추면 유럽 안보 구조가 다시 짜이고 에너지 동맹이 재편되고 수백조 원대 재건 사업과 첨단 무기 수요가 한꺼번에 폭발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역에서 이미 한국의 이름이 1순위 후보처럼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재건 기술, 유럽이 찾는 방산 파트너, 미국이 붙잡고 싶은 핵심 동맹국이 전부 한국 한 나라로 겹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진짜 무서운 나라는 미국도 러시아도 아니라 한국이다. 오늘은 종전협상 이후 왜 전 세계 시선이 한국으로 고정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2026년 약점이 없는 진짜 강대국이 된다는 말까지 나오게 된 배경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일제히 숨을 죽이고 하나의 문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거의 4년을 이어오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그게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끝나는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은 전 세계의 정치와 경제와 산업을 송두리째 뒤흔들더니 결국에는 미국의 개입으로 끝나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전협정문의 초안을 두고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의 물밑 협상이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최근 트럼프 측근들이 러시아와의 신속한 평화 거래를 위해 비밀 회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서방 세계에 대해 러시아 정책 기조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은 유럽과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들이 수년간 막대한 자원과 명분을 쏟아부으며 힘들게 유지시켜왔던데 러시아 봉쇄 전선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인데요. 특히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진영이 제시하는 협정 초안 내용이 러시아에게 너무나도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어 사실상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우크라이나에게 항복이나 다름없는 거래를 강요하고 있다는 냉혹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이 흐름을 거스를 만한 힘이 없다는 것으로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러우 전쟁은 어떠한 형태로든 종전을 맞게 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의 전쟁이 세계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어쩌면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지도 몰랐던 이 사건에 대해 각국이 어떠한 처세술을 펼쳤으며 무엇을 남겼느냐 하는 역사의 평가입니다. 이 점수에 따라서 세계 각국은 더더욱 혼란스러워질 앞으로의 국제정세에서 새로운 입지를 부여받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질서를 만들어내게 될 테죠. 그리고 종전이라는 결말이 거의 확실시된 지금 여기서 가장 고득점을 거둔 뜻밖의 나라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단 하나의 사건, 단 한 명의 사람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쉽게 예상되시겠지만 바로 트럼프죠.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재선된 순간부터 그가 이를 악물고 러우 전쟁을 종전시키려 들 것이라는 건 불보듯 뻔했습니다. 단지 그 이유가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트럼프가 이러는 건 결국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억만장자였던 트럼프인지라 그는 이제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명예에 미쳐 있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노벨 평화상이 그 위시리스트에 올라버렸죠. 트럼프는 대통령이 된 이후 자신이 노벨 평화상을 받는 최단거리의 지름길이 바로 전쟁을 끝내는 업적을 세우는 것이라고 굳게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집권 이후 발생한 전 세계의 분쟁에 죄다 끼어들기 시작했는데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인도와 파키스탄, 태국과 캄보디아 등 국가적 감정이 얽혀 사생결단으로 맞부딪힌 분쟁마다 사이에 껴서 중재를 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이들 입장에서는 제3자인 미국의 개입이 달가울 리 없었고 트럼프의 개입은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하거나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등의 결과만 나왔습니다. 트럼프도 당시에는 자화자찬을 하면서 자기가 전쟁을 멈췄다는 둥 큰 소리를 쳤지만 괄목할 만한 업적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은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확실한 명예를 위해서 결국에는 더 큰 전쟁을 멈추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바로 러우 전쟁이죠. 실은 원래부터 트럼프의 목표는 러우 전쟁을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대선 후보일 때부터 자기가 당선되는 날에는 24시간 내에 러우 전쟁을 종전시켜 보이겠다며 큰 소리를 쳤을 정도니까요. 그러나 그 계획은 당연히 실패로 돌아갔고 트럼프는 지금에 와서 재도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을 끝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죠. 과정이나 사후 여파에는 관심이 없고
전쟁을 끝낸다는 데에만 집착하고 있는 시점에서 벌써 뭔가 이상하지만 트럼프는 이미 주변이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전쟁을 할 수가 없게 되면 사실상의 항복으로 전쟁을 끝내게 될 것이라는 끔찍한 발상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방어선 유지에 필수적이었던 군사적 지원을 대폭 감축해버렸죠. 미국의 빈자리를 채우기에 유럽의 대체 지원은 터무니없이 적었고 우크라이나의 전황은 자연스럽게 나빠져만 갔습니다. 이에 비례하듯이 우크라이나 내부의 전쟁 지속 여론도 점점 시들어갔고요. 그리고 이걸 돌이킬 수 없는 흐름으로 쐐기 박을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찾아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 측근들이 전쟁을 빌미 삼아 어마어마한 돈을 착복하고 있었다는 폭로가 터져나온 겁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사건을 계기로 그의 지지율은 전쟁 초기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지며 리더십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궁지에 몰린 우크라이나가 전선을 유지하는 억지력은 결국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지지에서 나오던 것이었습니다. 이 스캔들로 젤렌스키의 지지율이 폭락하자 트럼프는 즉시 종전협상 카드를 꺼내 밀어붙이기 시작했죠. 결국 젤렌스키는 이 흐름을 거스를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종전협상이 확정되는 순간 우크라이나나 젤렌스키의 의지와는 별개로 러우 전쟁은 기나긴 싸움의 마침표를 찍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종전협상이라는 것도 원만하게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애초에 우크라이나는 이 내용에 별다른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고 사실상 미국과 러시아만 테이블에 앉아서 저울질을 하고 있는 기괴한 상황이죠. 거기다 이 분위기 속에서 유출된 트럼프 측의 종전협정문 초안은 전 세계를 다시 한번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유출된 내용에는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과하게 유리한 조항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러시아가 이미 점령한 영토를 사실상 영구적으로 인정하고 우크라이나의 상비군은 60만 명으로 대폭 축소하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를 헌법에다 못 박는 터무니없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불공정 조약은 우크라이나 측의 무조건적인 항복과 다를 바가 없었고 이 전쟁이 이런 식으로 끝난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나 주변국을 상대로 재침공을 해도 좋다고 인정하는 셈이었습니다. 침략을 했는데도 국제사회에 징벌 없이 이득만 남는다면 도대체 누가 침략을 안 하려 하겠습니까? 더더욱 논란이 된 것은 종전협정문의 문체가 뭔가 어색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러시아어로 적힌 초안을 영어로 단순 번역한 것처럼요. 영미권에서 외교수사로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과하게 격식 없는 표현이 포착되는 등 종전협정문이 유출되자마자 트럼프는 러시아 측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 적기만 한 것이냐는 비난이 폭발했습니다. 사실 트럼프는 뼛속까지 장사꾼이라 승전국 입맛을 맞춰주고 경제적 이득을 챙기는 것이 본심이 맞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미국 대통령이라는 공적인 직책이 발목을 잡는 꼴이 되어 전 세계적인 비난이 지지율의 악영향으로 나타나기 전에 협상문을 수정해야만 했습니다. 백악관은 황급하게 협정문이 최종본이 결코 아니며 실시간으로 수정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는데요. 내용을 상당 부분 수정해서 내놓은 새로운 협상문은 이번에는 러시아 측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는 전쟁을 시작한 근본적인 이유인 안보 목표와 영토적 이익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다며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수정된 내용을 비공식적인 경로로 들었으며 러시아와의 협의 없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수정한 내용이라고 지적했죠. 이런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상세한 최종 조항 확정까지는 조금 더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러는 와중에도 우크라이나는 간신히 숨만부터 견디고 있는 상황이라서 종전이라는 거대한 물줄기를 막아설 수는 없어 보입니다. 결국에는 이 협상이 끝남과 동시에 어떠한 형태가 되더라도 전쟁이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길었던 전쟁이 마침내 막을 내리면 전 세계는 냉혹한 성적표를 받아들게 될 것입니다. 각국의 처세술과 전략적 선택이 여과 없이 평가받는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우러 전쟁은 단 두 나라 사이의 분쟁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전 세계적인 충격과 영향을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을 신호탄 삼아 세 번째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을 정도죠. 이 지구상의 대부분 국가들은 우러 전쟁의 영향력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국가 단위로 정치적, 경제적, 산업적인 여파가 밀려왔고 각국은 나름의 방식대로 이에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그 처세가 얼마나 적절했느냐를 전쟁이 끝난 지금 시험대에 올려 점수를 매겨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적표에서 의외로 1등상이 미국도, 유럽도, 러시아도 아닌 한국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접근이 결과적으로 가장 영리하고 성공적이었다는 분석입니다. 다른 나라들부터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먼저 사실상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나라는 누가 뭐래도 우크라이나입니다.
국가 기반 시설의 절반 이상이 파괴되었고 수많은 인명 피해를 입었으며 종전 협정을 통해 영토 일부를 러시아에게 넘겨줘야 하는 치욕적인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선전을 펼쳤지만 결국에는 패전한 것과 다름이 없어졌습니다. 반면 러시아 역시 승전국이라기엔 그 위신이 심각하게 추락했습니다. 전 세계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러시아의 군사력이 생각보다 약하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전 세계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들 또한 막대한 인적, 물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고 서방의 제재 속에서 경제적 고립을 면치 못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성적표를 받아든 것은 바로 미국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둔 것부터가 패착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과거 핵을 포기하는 대신 유사시 미국의 수호를 받기로 했던 약속은 계산기 몇 번 두드리자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트럼프의 급격한 외교 노선 전환으로 인해 미국은 오랜 동맹국들로부터 신뢰와 의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동맹국들은 더 이상 미국이 언제까지나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으며 이는 전 세계 안보 질서의 대격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나토 역시 상황이 나을 것이 없습니다. 수년간 러시아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충분한 군사 지원조차 지속할 수 없었다는 무능함이 드러나며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냉정한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럽의 군사적 자립 능력이 예상보다 훨씬 취약했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드러난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우크라이나의 폐색이 짙어지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늘리는 대신 그 돈으로 자국 국방력을 허겁지겁 보충하는 비열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돕던 것도 대의나 명분이 아니라 제 한몸 지키려는 이기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혼란 속에서 오직 한국만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긴 압도적인 전략적 승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쟁 발발 초기부터 직접적인 살상 무기 지원은 극도로 자제하면서도 인도적 지원, 금융 지원, 그리고 폴란드 등을 경유한 탄약 등의 우회 지원 등 간접적인 수단을 통해 서방 세계에 확고한 일원이라는 명분을 지켜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처세술은 러시아와 완전히 척을 지지는 않는 외교적 균형을 만들어냈는데요. 한국 입장에서 지난 수십 년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많은 이익을 가져다준 러시아를 한 번에 적으로 돌리는 것은 크나큰 부담이었고 절묘한 처신으로 우크라이나를 안 도운 것은 아니면서도 러시아와의 인연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대성공은 방산 세일즈에서 폭발적으로 터졌습니다. 전쟁 장기화로 유럽 국가들의 무기 재고가 바닥나고 미국의 무기 공급 능력이 한계에 달하자 세계 각국은 한국의 방위 산업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폴란드의 대규모 K2 전차와 K9 자주포 수출을 성사시키면서 한국은 미국의 무기를 일부 대체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대체 공급처로 전 세계에 각인되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세계 방산 시장에서 주요 수출국으로 급부상하며 사상 최고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한국의 기술력과 대량 생산 능력이 서방 안보의 핵심 축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결코 짧지 않았던 전쟁 기간 동안 한국의 처신은 일각에서는 제대로 편을 고르지 않아 답답하다는 평가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다 끝나고 되돌아보면 이 혼돈의 틈바구니에서 유일하게 남는 장사를 한 게 정말로 한국밖에 없었죠.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국에게 절묘한 기회의 창을 열어주었습니다. 서방 동맹의 신뢰가 흔들리고 러시아의 약점이 노출되며 유럽 국가들이 안보 공백을 느끼는 이 격변의 시기에 한국만이 명확한 공급 능력과 우수한 기술력 그리고 영리한 외교적 균형감을 증명했습니다.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질 때 한국은 조용히 미래를 위한 발판을 단단히 다졌습니다. 이제 한국은 이 발판을 딛고 뛰어올라 격변하는 세계 무대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존재감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요즘 동유럽과 에스토니아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기 직전에 밟았던 수순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에스토니아 상공에 러시아 공군 미그 31 전투기 세대가 12분 동안 버티고 들어와 버리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이를 전례 없이 뻔뻔한 영공 침범이라고 규정했고, 나토는 즉각 이탈리아 공군기를 띄워 러시아 전투기를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문제는 이게 한번 툭 튀어나온 해프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며칠 전에는 러시아 무인기 수십 대가 폴란드 상공을 넘나들다가 나토 전투기에 격추되는 일까지 벌어졌고, 북유럽과 발트해 일대에서는 정체불명의 드론과 항적이 연달아 포착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늘 하던 대로 영공 침범은 없었다라며 발뺌하지만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항로 착각으로 보일 리가 없죠. 게다가 침범 기종도 다름 아닌 전투기고 매우 노골적인 항적으로 12분이나 비행했다는 것은 에스토니아에 대한 도발이 다른 사례에 비해서도 유독 수위가 높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에스토니아가 특히 긴장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크라이나도 처음엔 이랬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이런 식으로 점점 도발 수위를 올리다가 어느 순간에 선을 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선을 넘는 순간의 표적이 에스토니아일지도 모릅니다. 2022년 당시에 정규군이 아닌 표식 없는 군인들이 국경 근처와 크림반도, 돈바스 지역에 슬금슬금 나타났습니다. 리틀 그린맨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리는 이들은 군복을 입고 총을 들었으며 러시아 말까지 했지만 절대 러시아군이 아니라고 딱 잡아떼곤 했습니다. 그러고는 얼마 뒤부터 이따금씩 러시아 군용기와 드론이 국경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러시아는 뻔뻔하게 실수였다고 해명했죠. 이때 제대로 못 막았던 결과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습니다. 또 똑같은 수에 당하게 생긴 에스토니아. 이들은 러시아한테 더 이상 같은 그림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우크라이나와는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비교하더라도 에스토니아는 너무나도 작고 약한 나라. 하지만 이들의 결단은 오히려 에스토니아를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뚫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벽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의 전제 조건이 바로 에스토니아가 한국 무기를 도입한 일이었죠.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에스토니아 남동부에는 사체부트라는 기묘한 국경 지형이 있습니다. 이름대로 장화 모양의 러시아 땅이 에스토니아 영토 안쪽으로 파고 들어간 형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에스토니아 마을과 마을을 잇는 도로가 약 1km 남짓 러시아 영토를 관통하는 구간이 있는데, 차량은 서지만 않으면 여권 검사도 없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 그대로 국경의 구멍 같은 곳이었습니다. 지난 10월 초 이 도로 위에 평소보다 훨씬 많은 러시아 군인들이 그대로 서 있는 모습이 에스토니아 국경수비대에 포착됐습니다. 총을 든 군인들이 도로 한가운데 마치 누가 오기를 기다리는 듯 줄지어 서 있었고, 에스토니아 내무장관까지 직접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이 상태에서 민간 차량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건 위험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국 에스토니아는 사람들이 이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통행을 차단했고, 처음에는 임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위협평가가 이어지면서 결정이 달라집니다. 추가 분석 끝에 에스토니아 당국은 이 구간의 도로를 아예 쓰지 않겠다고 못을 받고, 도로 양끝에 콘크리트 블록을 설치해 러시아 영토를 관통하는 구간 자체를 영구적으로 막아버렸습니다. 에스토니아 입장에선 국경선에 뚫린 구멍 하나를 완전히 봉합한 셈입니다. 이 사건에 에스토니아가 유독 강경한 반응을 보인 것은 이 도로가 그냥 시골 마을길이 아니라 푸틴식 회색지대 전술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군이 표식도 없는 복장으로 도로 위를 점거하고 에스토니아 차량을 둘러싸거나 트러블을 만들었다면 누가 먼저 쐈냐는 공방 하나로 나토와 러시아의 정면 충돌이 시작될 수도 있는 위험지대였습니다. 실제로 서방 언론들에선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크림반도에 출몰했던 리틀 그린맨이 떠오른다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에스토니아는 러시아와 맞닿은 또 다른 관문인 나르바 다리도 차량 통행을 멈춰 세웠습니다. 이 다리는 상징적인 동서 경계선인데, 에스토니아는 이미 2024년부터 차량 출입을 막아놓고 보행자만 제한적으로 넘나들게 하고 있었고, 이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차량을 다시 받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국경선 전체를 서서히 좁혀가는 모습입니다. 에스토니아가 왜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대응하는지는 외신들만 봐도 느껴지실 겁니다. 영국과 유럽의 싱크탱크들은 우크라이나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는 나라 목록에 늘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를 올려두고 있고, 특히 러시아계 인구 비중이 높은 나르바 지역을 지목하며 여기가 바로 다음 크림반도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반복해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나라가 선택한 해법은 뭘까요? 에스토니아가 택한 답 중 하나가 바로 한국산 K9 자주포를 앞세운 포병 방패 전략입니다.
에스토니아는 이미 한국에서 들여온 K9 155mm 자주포 23문을 운용 중이고 추가 12문 도입으로 36문 규모의 포병대를 완편하는 계획을 굴리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국방투자센터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79억 유로, 우리 돈 12조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붓는 5개년 국방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핵심 축으로 K9 추가 도입이 박혀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에스토니아에서 운용되는 K9은 그냥 완제품만 가져다 놓은 게 아니라 사격 통제 장치와 통신체계, 화재 진압 시스템 등을 현지 환경에 맞게 개량하는 과정까지 한국이 함께 붙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에스토니아군은 K9을 쏠 줄만 아는 수준을 넘어 정비 부품 운영 교육 노하우까지 함께 체득하고 있고 고장나면 한국에서 수리 기사 올 때까지 기다리는 군대가 아니라 자기 힘으로 전력을 유지하는 군대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가 국경 정책을 강경하게 밀고 나갈 수 있게 된 원동력도 여기에 있습니다. 국경에서의 일련의 사건 이후 에스토니아는 봉쇄 조치와 함께 일선 부대에 실전 배치되어 있는 K9 자주포의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운용과 정비 노하우를 습득하면서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체계화된 포병부대의 모습을 과시한 것입니다. It is powerful enough because our winters and our ground is quite difficult at some points. We have tested it in snow, in mud, in our little bit more hillier environment, and so far it's good. In short, it's basically the weapon system which is the benchmark for modern artillery for its balance of firepower, mobility and survival. 또 얼마 전에는 에스토니아 최대 군사훈련인 해지호그 2025에서 예비군 포병대가 K9으로 실사격을 실시하는 장면도 공개됐습니다. 사격장에서 K9 포대가 일제 사격을 퍼붓는 영상은 나토 내부에서도 꽤 화제가 됐고 한국 매체에서도 유럽 병사들이 한국산 자주포의 성능을 보고 크게 감탄했다는 자평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에스토니아가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러시아가 통과할 길목이 앞으로는 지옥 같은 가시밭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여러 군사 전문가들은 에스토니아를 포함한 발트 3국을 러시아가 침공할 경우 어떤 것이 발목을 잡을지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와 접한 여러 북유럽, 동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발트 3국이 유독 국력이 약하기 때문이죠. 인구수, 국토 면적, 군사력 어느 점에서 봐도 발트 3국은 명백한 취약점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아니라면 러시아는 이미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군사력을 확보해버린 폴란드나 루마니아를 뚫어야만 하죠. 그런데 군사 전문가들은 이 발트 3국 역시 나름대로 러시아가 도저히 뚫어낼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아 집중시킬 병력이 크게 묶여 있다는 것. 두 번째는 발트 3국이 나토와 활발한 정보 공유를 하고 있어 기습 공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장거리 방공 체계가 깔려 있어서 이를 넘어갈 만한 러시아의 전투기 병력이 나토에 비해서 양적 질적으로 크게 모자란다는 점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핵심인데
이 모든 문제점을 돌파하고자 육로 진격을 선택한다고 해도 강과 습지가 많은 발트의 지형이 러시아군에게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발트 지형이 러시아 입장에선 악몽 같은 공간입니다. 숲향마다 늪지와 숲, 작은 언덕이 이어지는 데다 도로망도 제한적이라 전차와 장갑차 대열이 일렬로 늘어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그 악명 높은 라스푸티차는 여기에도 있고요. 필연적으로 기동력이 깎여나가게 되는데 여기서 설상가상으로 방어하는 에스토니아가 자기들만 그 지형을 완전히 극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험지 기동력으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K9으로 말입니다. 러시아 국경선 바로 뒤편, 숲과 늪과 구릉이 이어지는 이 지옥 같은 지형의 한가운데에 K9 포대들을 박아넣고 어떤 움직임이 포착되면 곧바로 대응 사격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에스토니아 국경선을 따라서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 끔찍한 지형을 마치 평지처럼 내달리는 에스토니아 K9은 최대 70km 밖에서도 신출귀몰하게 사격 후 기동을 선보이면서 발이 묶인 러시아군을 유린할 것입니다. 여기에 나토 다국적 전투단, 영국, 프랑스, 스웨덴 포병대의 순환 배치까지 가세하면서 에스토니아 국경은 사실상 다국적 포병 통합 활용망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저 나토 조약 제호조 문장 하나 믿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경선 앞뒤로 대규모 포병 전력을 벌려놓고 그 전력의 핵심 장비를 한국산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으로 채워 넣는 그림이 이미 현실이 됐죠. K9의 놀라운 성능 덕도 있지만 어마어마하게 신속한 납기 역시 한몫했습니다. 상대 측이 무슨 대안을 내놓기도 전에 이미 에스토니아는 그들의 국경을 러시아군의 지옥으로 바꿀 수 있는 전략을 실제로 구현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에스토니아가 소국이라면서 무시하고 밀고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지점은 유럽의 다른 소국들도 에스토니아와 거의 똑같은 기준으로 한국 무기를 고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들은 유사시 단 몇 시간, 며칠 안에 나라의 운명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화려한 카탈로그보다 지금 당장 정비까지 포함해서 믿고 쓸 수 있는 무기를 찾습니다. 그래서 납기가 늦어지고 가격이 치솟는 서유럽 미국산 무기 대신 이미 폴란드와 노르웨이 등에서 성능이 검증된 K9을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번 에스토니아 국경 폐쇄와 K9 공개 훈련은 단순한 경계 강화 수준이 아니라 러시아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처럼 당하지 않을 거고 첫날부터 국경선 전체를 포병 사거리 안에 넣어놓았다는 선언이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때 자기네가 소련의 변두리 정도로 보던 나라가 이제는 한국산 자주포와 서방식 포병 운용 교범을 들이밀면서 자국 육군에게 가장 까다로운 전장을 만들어버린 셈입니다. 더 넓게 보면 유럽 동부 전선 전체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수백 문 규모의 K9, K2 천무 도입을 통해 러시아와 맞서는 방패 국가를 자처하고 있고 에스토니아는 그 방패의 북쪽 끝을 맡고 있습니다. 이 작은 나라의 험준한 숲과 늪지대 한가운데에서 한국에서 건너간 자주포들이 겨울 눈과 진흙을 뒤집어쓰고 버티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러시아의 다음 전쟁 구상을 복잡하게 만드는 변수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한때 아무렇지 않게 넘나들던 발트 국경선이 이제는 잘못 들어갔다간 포탄이 쏟아지는 지옥 늪으로 바뀌어버린 셈입니다. 전 세계에서 모여든 수천 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무도 예상치 못한 참사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지난 11월 22일 낮 2시쯤 두바이 에어쇼 시범 비행에 나섰던 인도 공군의 테자스 전투기가 갑자기 통제를 잃고 추락하고 만 것입니다. 지면과 충돌한 전투기는 그대로 거대한 화염을 일으키며 폭발해버렸고 탈출하지 못한 파일럿은 결국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두바이 에어쇼가 시작된 지 39년 만에 처음으로 일어난 추락사고였으며 동시에 인도가 자국 항공기술의 정수라고 내세우며 세계 방산시장 진출의 선봉장으로 내세우고 있던 테자스 경전투기가 다시는 떠오르지 못할 수렁으로 틀어박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에어쇼는 세계 각국의 항공기술력을 과시하는 쇼케이스이자 세일즈 전쟁터입니다. 단 한 번의 성공적인 비행이 수십 대 단위의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이죠. 인도 역시 이번 행사에서 이집트와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중동 고객들을 상대로 테자스 수출을 위한 세일즈 활동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허나 단 한 번의 사고로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점은 이번 사고가 조종사의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여러 항공 전문가들과 전직군 조종사들은 하나같이
이번 사고가 기체의 성능 한계와 설계적 특성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사고에 가깝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공개된 영상을 천천히 다시 보면 테자스는 비교적 낮은 고도에서 롤과 급기동을 연속으로 수행한 뒤 다시 기술을 치켜 세우며 선회하는 동작으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바로 그 시점에 기체 속도가 이미 크게 떨어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속도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기술을 더 세우면 날개는 양력을 유지하기 위해 더 높은 받음각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항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남아있던 속도와 에너지는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냅니다. 델타의 구조를 가진 테자스는 원래 민첩성을 강조한 기체지만 이런 형태는 저속 저고도에서 에너지 회복 여유가 좁다는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추력이 넉넉하게 남아있어야 버틸 수 있는 기동을 이미 에너지가 빠져있는 상태에서 밀어붙이다 보니 기체가 버텨줄 수 있는 한계를 넘겨버린 것입니다. 추력이 충분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받음각만 과도하게 올라가니 기체는 스스로 만든 공력의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롤에서 자세를 바로잡을 시간도 부족했고 고도를 다시 벌어올 여유도 없었으며 속도 역시 회복할 틈이 전혀 없던 상황으로 밀려 들어간 것이죠. 게다가 이 기수 상승 롤 기동 자세에서는 조종석에서 바깥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도 매우 좁아집니다. 지면과의 거리, 기체의 자세, 남은 에너지 상태를 눈으로 파악하기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조종사는 지금 당장 탈출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릴 틈도 없이 기체와 함께 지면으로 빨려 들어갔고 충돌과 동시에 폭발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테자스를 몰고 있던 조종사가 결코 경험이 부족한 초짜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숨진 조종사는 인도 공군 소속 나만시 CR 중령 34세로 이미 훈장까지 받은 실력 있는 베테랑 조종사였습니다. 이 정도 경력과 실력을 갖춘 조종사가 단지 기동 한번 잘못 잡아서 추락했다는 설명만으로 이 사건을 덮기에는 설득력이 너무 떨어집니다. 결국 문제는 테자스라는 기체 자체에 있습니다. 델타익으로 설계된 테자스는 고속 고고도에서는 나름의 기동성을 보여줄 수 있지만 저속 저고도에서의 에너지 회복 능력이 취약하고 추력 대비 기동 성능이 부족해 무리한 기동을 버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전투기였다면 같은 고개 기동을 시도하더라도 기동을 끝까지 유지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간신히 전투기의 구색을 갖추고 있는 테자스로는 그런 여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결국 조종사의 실수라기보다 애초에 고위험 기동을 선보여야 하는 A쇼에 내보낼 체급이 안 되는 기체였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같은 기동을 펼친 이전 시범 비행 영상과 이번 추락 영상을 비교하면 또 다른 의혹도 나옵니다. 일부 항공 전문가들은 사고 직전 테자스의 애프터버너가 순간적으로 꺼진 듯 보이는 장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지점에서 추력이 순간적으로 떨어졌다면 이미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체는 완전히 회복 불능 상태로 빠져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에 엔진 출력 이상이나 기체 시스템 오류가 겹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자연스럽게 제기되고 있죠. 인도의 정비 체계가 얼마나 부실한지는 이미 여러 사고와 보고서로 잘 알려져 있는 부분이기에 이 역시 부정할 수 없는 가능성이죠. 결국 이번 사고는 인도의 악명 높은 방산 비리가 또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인도 공군의 사건 사고는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지만 숫자로 보면 정말 기가 질리는 수준인데요. 인도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1963년부터 2023년까지 60년 동안 인도 공군과 해군이 잃어버린 항공기가 무려 2374대에 달하며 이러한 사고로 숙련된 조종사 1305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된 초음속 전투기 미그-21은 인도에서 날아다니는 관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게 되었는데요. 인도가 도입한 약 870여 대 중 절반 가까이가 각종 사고로 손실되었고 수백 명의 조종사가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인도에서는 미그-21이 전쟁보다 더 많은 파일럿을 죽였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죠. 사실 다른 나라 공군이 미그-21을 무난하게 운용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는 인도식 운용체계가 만들어낸 참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미그-21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국산 전투기 테자스가 이런 비극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겠죠. 테자스는 1980년대부터 개발을 시작했지만 설계 변경과 예산 초과, 반복된 시험 지연으로 실전 배치까지 30년이나 걸린 전투기입니다. 처음엔 경량 기체를 목표로 했지만 각종 요구 조건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과정에서 기체 중량이 계속 불어나 성능은 애매해졌고 레이더, 전자장비, 무장통합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 기체입니다. 인도 감사원에서 테자스의 속도 부족, 내부 연료 감소, 중량 증가, 전자전 장비 부재 등 50개가 넘는 핵심 성능 미달 항목을 공식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인도 공군 내부에서도 미그-21을 그대로 쓰는 게 낫겠다는 평가를 받았을 정도입니다.
인도 해군 역시 너무 무겁고 추력이 부족해 완전 무장 연료 상태로는 항모에서 뜰 수 없다며 기체 도입을 퇴짜놓기도 했습니다. 다른 의미로 인도 방산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기체이죠. 이런 실패작으로 한국의 FA-50을 이겨보려 한 인도의 자신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의문스러울 정도인데요. 실제로 방산업계의 눈은 아주 냉정했습니다. 한국의 압승으로 끝났던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사업을 비롯해 수많은 국제 무대에서 한국을 만날 때마다 헛물만 겨며 단 한 건의 수출 계약도 성사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때마다 인도 현지 언론들은 계약 임박, 테자스 유력이라는 보도를 몇 번이고 쏟아냈었지만 최종 계약서에 찍힌 이름은 언제나 한국이었죠. 그리고 이번 두바이 에어쇼에서 누구도 인도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를 또 한 번 증명해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한편 같은 행사장에 있던 한국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성과를 거두어냈습니다. 일본의 급유겁으로 블랙이글스의 두바이 에어쇼 참석은 무산되었지만 KF-21을 정면으로 내세운 카이는 중동 군사 관계자들의 이목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A쇼 직전 있었던 한 아랍에미리트 정상회담을 통해 150억 달러 규모의 KF-21 수출 논의가 시작되었고 사우디에서는 아예 한국과 손을 잡고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에 뛰어들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는 단순히 전투기 몇 대를 사는 수준을 넘어 진정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되는 KF-21 블록3의 공동개발 파트너로 함께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4.5세대를 넘어 블록3로 나아가기 위해 투자 동력을 찾고 있던 한국으로선 블록 1, 2 모델을 구매하겠다는 것보다 더 반기지 않을 수 없는 제안이었죠. FA-50에 대해서도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동을 넘어 세계에서 손꼽히는 공군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집트 공군과 100대에 달하는 FA-50 도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지난 20일 진행된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적인 수출을 위한 최종 협상 단계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이집트는 원래 중국의 젠텐시, 파키스탄 중국의 JF-17 심지어 인도 테자스까지 옵션으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격 대비 성능과 기존 운용국의 사고 기록, 향후 업그레이드와 부품 공급의 안정성 등 모든 요소를 따져보았을 때 FA-50의 경쟁 모델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죠. 이미 T-50IQ라는 T-50 계열 항공기를 도입해 운용 중인 이라크에서도 FA-50 추가 도입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특히 현재 한국이 개발 중인 단자형 FA-50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FA-50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개발 중인 단자형은 F-16보다 훨씬 저렴하면서 F-16급 작전 능력을 가진 기체로 예산이 한정된 전 세계 공군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이 조용히 쌓아온 기술력과 신뢰는 이제 전 군사 관계자들을 한국 전투기의 팬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FA-50은 21세기를 대표하는 경전투기로 자리 잡았고 KF-21은 기존 강대국들이 독점하던 항공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차세대 전투기 시장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무인 전투기, 6세대 플랫폼, 통합 전장 시스템 등 진정한 하늘의 자유를 손에 넣기 위한 발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도전과 혁신을 이어나가며 대한민국 전투기가 전 세계가 가장 먼저 믿고 찾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진정한 명품으로 자리 잡게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